이번 이야기는 고종 때 있었던 밤의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의 여왕, 뭔가 야리꾸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내용을 듣다 보면요, 뭐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하나 없다. 너무나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고종, 자, 고종 사진이 있어. 고종입니다. 풍채가 낭낭하신데 고종.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죠.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입니다. 조선의 26대 왕이고요.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당시 조선이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뭘 했어? 쇄국정책이 있었잖아. 그래서 쇄국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이 이 바깥 세상에 이제 눈 가리고 귀 막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왕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오히려 외세 침입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정세를 읽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와 관계가 안 좋다, 어떤 나라에게 침략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가 없는 거야. 지네가 스스로 눈 가리고 귀 막아서. 그래서 결국 일본이 침략을 했고 강제 합병이 되면서 대한제국이 됐던 거죠. 합병이 된 이후에는 사실 죽기 직전까지 독립운동을 좀 도우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려면은 좀 무능력한 이미지가 있기는 해요. 평가가 어려운 인물인데 뭐 시대가 따라주지 못했던 면도 있고, 그러니까 뭐 능력이 모자른 사람이다가 아니라 시대가 따라주지 못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뭐 운이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자체를 잘했다 못했다를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왕인 것 같아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고종 때 뭐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이모군란인데 이때 이야기예요. 오늘 할 얘기가 1882년 6월 10일에 군사들이요 창덕궁을 습격합니다. 이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이 근데 왜 생겼냐는 거지. 이모군란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의 군비 강화 정책에 따라서 신식 군대 별기군 들어봤죠? 들어봤다. 기억난다. 별기군. 이게 별기군이야. 별기군. 이거 국사책에 나와요. 구식군대랑 신식군대가 있었어요. 신식군대를 별기군이라고 불렀고, 내가 원래 기존의 조선의 군인이었던 그 이제 신식군대가 생겼으니까 구식군대가 됐겠지.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식군대가 폐지가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예전에 있던 군대는 없애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자 반란을 일으키게 된 사건입니다. 구식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구식군대는 당시에 월급이 15개월이나 밀려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예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구식군대가 왜 창덕궁까지 쳐들어가게 됐냐는 거지. 이모군란에서 당시에 구식군대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 중에 이름이요 민경우라고 합니다. 민경우. 이 사람을 죽여요, 군사들이. 그리고 나서 이 민씨의 집안을 다 죽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창덕궁에 민씨가 한 명 있어요.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본명이요 민자영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까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명성황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 군인들이. 그래서 이거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마를 타고 대궐 밖으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황후의 얼굴을 알고 있던 궁녀에게 들키게 됩니다. 황후의 얼굴을 알던 궁녀에게. 이 궁녀가 이미 그 구식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황후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궁녀가 잡혀가지고 어딨냐만 물어봤겠지. 저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마에 확 달려 들어가지고 명성황후의 머리 찰딱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황후가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인들 틈에 끼어있던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홍재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리면서 이래요. 이 사람은 내 누나다. 상궁이다. 내 누나로 상궁이 된 사람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실제로 홍제이라는 사람은 누나가 궁녀로 있긴 했지만 뭐 명성황후의 동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살리려고 뻥을 친 겁니다. 그러자 이 구식군인들이 이 말에 속아요. 그래? 그런가? 이게 어리버리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이때 홍제이가 얼른 황후를 들쳐업고 궁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충주로 가버려요. 충주에 사는 그 황후의 친척인 민흥식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간 명성황후는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명성황후인가 들키면 안 되잖아. 쫓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밭집 규수처럼 변장을 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양밭집 규수라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제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흥식의 집 앞에요, 궁망산이 있었어요. 궁망산이 있었는데, 지금 사진이죠. 궁망산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황후가
명성황후가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이 궁망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양 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빨리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어떻게 가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래요. 당시에 한양의 상태는 그럼 어땠냐면은 명성황후가 없어지자 흥선대원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행방불명이 된 이 명성황후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명성황후가 다시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죠. 자기 뭐 사병도 없고 일단 왕 쪽이랑 분리됐잖아. 왕의 가족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 민흥식의 집에는요, 당시에 신씨라고 하는 나랑 똑같은데 신씨라고 하는 여종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 여종이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점 보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점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근처에 사는 박씨라고 하는 무당의 단골 손님이었대요. 이게 진짜입니다. 리얼이에요. 박씨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자였어요. 명성황후가 이제 뭐 요청을 했는지 여종이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쨌든 여종의 소개로 이 무당 박씨랑 명성황후가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무당은 자기가 이제 신기가 낭낭했는지 한눈에 이 왕후를 보고 한양에서 내려온 귀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옷차림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이제 이 황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말빨을 막 털어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박씨 무당은요, 명성황후를 쳐다보면서 귀인의 관상이 있어가지고 장차 큰 운이 올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명성황후는 이 말을 들으니까 관심을 딱 보이지 해서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박씨가 지금 있는 집에서 민흥식이 집이죠. 거기서 보이는 궁망산의 위치를 보니 서북 쪽으로 한양을 넘겨다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8월 보름쯤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명성황후는 이 말을 들으면 어때? 기뻤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신내림이 아니고요. 그냥 궁망산의 위치랑 이름을 풀이한 거예요. 한문을 조금만 알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였죠. 궁망산은요, 당시에 황후가 머물던 집에 서북 쪽에 있었고 방향은 계절로 치면은 가을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달로 치면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월 중에 하나 찍은 거야. 7, 8, 9 중에. 그리고 궁망산의 이 망자가 보름을 뜻하는 말이래요. 이게 뭐 신내림 뭐 이런 게 아니야. 무당이 사기야, 사기. 근데 명성황후는 이 말을 믿었어. 왜? 자기가 간절하다 보니까.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건가 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박씨는 이 무당님께서는 왜 하필 황후가 자주 가는 궁망산을 가지고 예언을 했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 뭐 박씨는요, 이 무당님은 황후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종, 신씨라고 하는 여종으로부터 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걸 듣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겠어? 뭐 한양에서 온 부잣집 여자 하나가 있는데 매일 궁망산에 올라가서 한양 쪽을 보면서 자꾸 한숨을 그렇게 쉬더라. 한양에 뭘 가고 싶나 보다. 뭐 이런 얘기였겠지.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보면 어때? 한양에 뭐가 있구나. 한양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은 거야, 박씨가. 그래서 명성황후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명성황후인 것까지는 몰랐겠죠. 8월 보름이면은 뭐 지금부터 2달 정도 남은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 웬만하면 2달 안에는 한양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고 대충 말 맞춰갖고 찍은 거지. 못 가더라도 대충 그냥 이야기 하나 또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니까 박씨가 눈치 빠른 사이비 무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후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박씨가 이 야들야들해진 명성황후의 마음에 막타를 날려요. 매일 와라 내 집에. 매일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이런 말을 딱 한 겁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약해질 때 이렇게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멘탈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됐다 그래요. 명성황후는 뭐 그러면서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종에게 또 연락을 하면서 고종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마침 명성황후에게 행운이 따르는 일이 생겼어요. 청나라의 오장경이라고 하는 장군이 지금 이모군란이 일어났잖아.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군사 3,000명을 끌고 한양에 와서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냐? 왜 흥선대원군을 잡아갔느냐? 90군대,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90군대는요, 당시에 흥선대원군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 오장경은 충주에 가서 이제 고종의 이제 부탁이었겠죠. 명성황후를 맞이해서 한양으로 데리고 올 준비도 했습니다. 쫓겨났던 명성황후는 2달 만에 한양에 다시 입성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어때? 이 박씨 무당의
예언이 들어맞게 됐지 그러면은. 그래서 명성황후는 너무 신기하잖아 진짜 이 사람의 말이 들어맞았으니까. 그래서 박씨를 옆에 두려고 같이 동행해서 한양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사실 박씨의 그 예언은요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였어요. 8월 보름에 돌아갈 거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 날짜는 8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이. 명성황후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판단력을 상실했나봐. 날짜가 조금 틀리면 어때? 이 돌아가는 건 맞췄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박씨를 나에게 보낸 거는 하늘의 뜻이고 그 하늘의 뜻을 전한 무당 박씨는 나의 수호신령이다.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거기에 박씨가 이 무당을 한양에 데리고 왔잖아 궁궐에. 근데 잘 곳이 없으니까 사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럴 곳이 없으니까 명성황후랑 함께 궁궐에서 생활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뭐 박씨를 믿고 따르고 뭐 다 물어보는 거야 이것저것.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 이 무당이 와서 뭐 주물러주면 아픈데 사라지고, 나 고민 있어요 막 이러면 구슬해 또 막 이 박씨 무당이. 그러면 굿하면 또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고. 박씨가 진짜로 비선실세였던 거지 당시에. 원조 비선실세예요. 누가 이걸 배웠나? 이 얘기를 알았나? 그래서 그런 건가? 무당은 이제 자기가 황후에게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 오히려 자신에게 관우사당을 지어주면은 자기가 그것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삼국지의 관우이기 때문에 관우사당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당은 한양의 북쪽에 있습니다. 지도 보면 여기 북묘라고 있죠. 북묘, 여기야. 북관왕묘나 북묘라고 불렀습니다. 한양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묘는 고종이 앞장서서 이제 지시했고요. 공개적으로 건설했어요. 나 이거 지을 거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고종도 박씨 무당에게 홀렸어. 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따르니까 홀린 거죠. 그래서 북묘가 완성되고 나서 고종이 직접 여기 가가지고 비문까지 직접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게 이 글이에요. 비문의 내용이 이래요. 여기 써있는 내용이야. 어느 날 관우 장군이 나의 꿈속에 현몽했고, 무슨 직꿈에 나와. 이 박씨 무당이지. 왕비의 꿈에도 현몽했는데 자상하게 돌봐주는 듯해서 자리를 물색해서 순교방 동북 쪽에 모서리에 사당을 지었다라고 북묘를 짓게 된 경위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고종이. 고종은 북묘를 또 참배를 하러 갈 거 아니냐, 그죠? 기도하러 자주 갔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사실 관우 장군의 참배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북묘의 주인인 박씨 무당을 참배하는 거였어요. 고종과 왕후는, 명성황후는 북묘의 주인인 이 박씨를요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호신령이라는 뜻으로 신령군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이제 뭐 두 개라는 설이 있는데 뭐 신령군, 진령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신하들이 반발을 합니다. 어디 한낱 미천한 무당 따위가 궁에 들어와가지고 왕에게 이름을 받느냐.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마마. 이것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옵니다. 아니되옵니다를 시전한 거야. 그러자 고종이 화를 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 하면은 신하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러면서 으름장을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끝나버립니다. 지어진 거야 이렇게. 이 신령군에게 홀린 고종과 왕후는요, 이 왕후의 행동들은요 갑신정변을 거쳐가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신정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너무 하고 싶지만은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에 김옥균이에요. 김옥균과 급진 개화파 사람들이 우정국이 뭐냐면요, 지금의 이제 우체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우체국이에요. 조선 최초의 우체국. 우정국의 낙성식 축하 행사지 틈타서 명성황후의 친척인 민씨 일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민씨 일가는 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었고 자신이 일본에서 데려온 병사들은 100명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싸움이 안 되잖아. 10대 1로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민씨 일가와 청나라 군대를 분리시키려는 작전을 짰어요. 김옥균의 첫 목표인 이 우정국 축하 행사에 왔었던 민씨 일가의 주요 인물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짜놨던 작정대로 우정국 축하 행사할 때 바깥 다른 건물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이 지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민영익이 이게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보려고 이 우정국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때 자객들이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 민영익의 목을 베진 않았지만 귀만 잘랐다 그래요. 칼을 맞은 민영익은 어때? 아프잖아. 그래서 안으로 도망쳐서 연회장에서 쓰러집니다. 아수라장 돼버렸죠. 이때 김옥균은 자신의 일행들을 데리고 창덕군 편전으로 들이닥쳐요. 침실에 있던 고종과 왕후에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김옥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자객의 습격 때문에 불안하니까 거처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명을 위조합니다. 왕명을 위조해가지고 민 씨의 일족들, 가족들, 친인척들, 사람들을 전부 경우궁으로 오게 해버립니다. 이게 김옥균의 작전이었던 거야. 청나라 군대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고종이 보는 앞에서 이 도착한 민 씨 일가를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고종의 부인 일가족이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명성황후는 경우궁으로 옮겨갈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눈치를 채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 친척들이 눈앞에서 죽자 정변이 일어났구나 이때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명성황후도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 위험해. 자, 근데 이때 명성황후가 굉장히 영리하게 자기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공사관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김옥균이 당시에 일본 공사랑 같이 조선으로 건너왔었거든요. 이거 일으키려고. 김옥균과 함께 우정궁 낙성식에 참석했던 일본 공사에게 경우궁이 불편하니까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 합니다. 명성황후가. 김옥균은 당연히 반대하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분리시켜놔야 되니까 청나라랑. 근데 일본 공사는요 이미 명성황후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창덕궁으로 명성황후랑 고종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김옥균을 배신당한 거야 일본에게. 그리고 명성황후는 고종과 도망을 쳤는데 이럴 때 도망칠 곳은 어디예요? 단 한 군데죠. 박씨무당이 있는 북묘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이 사실을 알고는 김옥균을 쫓아내버리죠. 자, 봐봐. 이게 명성황후의 어떤 이런 순발력 때문에 일어나는 이게 딱 모면하게 된 거지 목숨을. 이 사진은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가 찍힌 유일한 사진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봤어요. 명성황후의 순발력이 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정작 고종이랑 명성황후는요 우리가 자칫 죽을 수도 있던 위기의 상황에서 가족들이 모두 이 북묘에 모이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호신령의 도움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무서운 거야. 사이비 종교라는 거는. 그리고 고종은 북묘의 비문에 글을 또 이렇게 적었어요. 이모년에 군란이 일어나서 역도가 대궐을 범해서 재앙의 기미를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곧 그들이 해산되면서 차례차례 사로잡혀서 국법으로 처벌했다. 그 후 갑자기 갑신년 겨울에 이번 일이죠. 영란이 일어나자 당시 역적의 세력이 커서 어쩔 줄 몰랐지만 흉도는 제압했고 적병은 도망쳐서 피신했던 행차가 무사히 돌아오고 종묘사직이 편안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 전후에 걸쳐서 변고가 생겨서 위급할 때 보이지 않게 작용하여 위태로움을 바꾸어 편안하게 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힘인가? 박씨무당이었다는 거지.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지난날 꿈속에서 만나 장차 자상하게 돌보아줄 듯한 일이 어찌 분명하고 크게 증언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러한 비문을 작성합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명성황후와 고종은요 이 신령군의 말을 곧 관우장군의 말로 맹신하게 됩니다. 명색은 자기가 고종의 국왕이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신령군의 이름을 받은 박씨무당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신령군의 밤에 궁궐에 들어가서 박씨무당이 했던 말은요 다음날 아침 고종의 왕명으로 공포됐었습니다. 신령군에게 밤의 여왕이다 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명성황후의 비선실세, 이 박씨무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누가 떠오르죠? 근데 떠오르라고 가져온 거 맞아.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성황후의 아들 세자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병이 낫지를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 왜냐면 명성황후는요 당시에 이미 큰아들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아들까지 잃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안해지자 신령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령군은 이제 또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또 해요. 명성황후가 오행에서 음양오행 얘기하는 거야. 오행에서 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자의 열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와, 씨 그럴듯해. 이 박씨가 입을 잘 털어. 역시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병이 낫겠냐고 하니까 신령군이 소복을 입고 세자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차가운 물을 맞으라고 합니다. 명성황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나 황후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뭐 어미의 마음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명성황후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후가 무당에게
무릎 꿇고 찬물을 맞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지. 명성황후에서 물을 맞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고종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신령군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이러지 마, 이런 거 이건 아니라고,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막. 그러자 신령군이 이런 말을 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힘들다.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한 고종은 어때? 무슨 수술 써라도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비선실세가 박신무당이 그랬던 거예요. 거금을 들여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구술하면 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고종이 잘못한 거지. 자기 아들 병을 낫기 위해서 사비가 아니라 국고를 들여서 아주 큰 구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병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게 구 때문은 아니야 사실. 왜냐면은 애들은 원래 잔병 치레를 좀 하면서 크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세자는 조금 더 했던 거고 굿이랑 상관없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냥.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령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박씨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뭐 고관 대작에다가 뭐 건달, 뭐 돈 많은 부인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북묘에 이제 드나들기 시작했던 거죠. 신령군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막 접근한 사람들도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건달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신령군의 소문을 듣고 이제 접근을 한 거야. 이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기는 이제 신령군한테 그랬어. 자기는 귀신을 부릴 수 있다. 그리고 폭풍우도 몰아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헛소문을 막 주변에 퍼뜨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신령군이 이유인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정말 귀신을 부릴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유인은 그거는 쉬운 일이지만 놀라실까봐 두려우니 며칠간 목욕을 재개하신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목욕하러 갔어 신령군이. 그 사이에 이유인이 자기가 아는 건달들을 불러서 준비를 했어요. 자, 준비를 마친 이유인은 약속한 날 한밤중에 신령군을 데리고 북악산 깊은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이유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목소리 착 깔고 위험있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머리 동이를 휘두르며, 머리 동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휘두르면서 동방청제장군은 현신하라. 위험있게 동방청제장군은 현신하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동방청제장군 뭔지 모르지만 뭐 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지. 산에. 그러자 뭐 이 사진이랑 좀 다르지만 몸 전체가 청남색이고 키가 10척이나 되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이 남방 적재장군까지 불렀대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붉은 피를 내뿜는 시뻘건 귀신이 나타나서 입을 막 이렇게 쩍 벌렸다고 합니다. 신령군이 너무 무서운 거야. 지도 역시 사기꾼의 적은 사기꾼인 거예요. 속았어 신령군이. 그래가지고 놀라서 빨리 이제 쫓아버려 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으면, 그러니까 이유인의 명령에 귀신들이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슈르르릉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령군도 속은 거야. 자기도 사기꾼이야. 사기꾼에서 속은 겁니다. 이 귀신들은 사실 건달들이 변장했던 건데요. 신령군은 진짜 귀신으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무등 태워서 뭐 천 뒤집어 쓰고 막 그랬겠지. 뭐 알게 뭐야. 이유인을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영험한 무당이다라고 생각한 신령군은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대. 그래가지고 명성황후에게 데려갔습니다. 명성황후 사진이에요. 그림인데 명성황후에게 데려가서 자기의 뛰어난 이제 아들이고 뛰어난 인재기 때문에 충성심도 높은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유인은요, 자기가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명성황후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 있죠. 큰아들, 죽은 사람, 큰아들을 불러내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뭐 외국으로 치면 뭐 심령술 뭐 이런 거죠. 이유인이 그래서 실제로 불러내서 어떻게 진짜 했대. 그런 기록이 있어. 불러내줘가지고 명성황후가 자기 죽은 아들을 봤다는 거야. 이게 이유인이 최면술을 썼다라는 기록이 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왜냐면 명성황후가 심신이 미약했기 때문에, 미약해서 정말로 환각으로 인해서 어릴 때 죽었던 자기 큰아들을 보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믿기는 힘들지만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유인은 큰 세자가, 큰아들이, 죽은 큰아들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뭐 구천을 떠들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좋은 곳으로 내 아들을 보낼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신령군이 나서가지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쌍으로 미친 것들이 서로 또 사기꾼들이 또 죽은 잘 맞아요. 신령군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을 가가지고 돈 120냥이랑 쌀 120가마니를 산에다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했지? 또 국고가 또 들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1887년 이때 이유인이 고종의 특명으로 희천이라는 지역에 군수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슬이 굉장히 높았대요. 뭐 양주 목사, 병조 참판, 한성부 판윤, 뭐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법부 대신 뭐 법 쪽에도 있었네. 고관대작을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 사기꾼들도 사실 한 번은 죽을 뻔했던 적이 있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종이 사당을 지나다가 신령군의 방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에서. 신령군 방에서.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글쎄! 이유인이랑 이 둘이 라면을 먹고 있던 거였어요. 고종은 너무 깜짝 놀랐지. 아들이라며. 아니 아들이라며. 너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들이라며. 화가 난 고종은 너무 빡이 쳐가지고 군주 기만죄로 이 두 명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명성황후가 나타나요. 명성황후 나타났어요. 제가 부인병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령군이 신내림을 받은 남자의 정기를 받아서 구술해야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부탁을 내가 한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 명성황후가 신령군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신령군은 완전히 명성황후를 등에 업어버립니다. 조선을 등에 아주 손에 들고 쥐락펴락하는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됐던 거죠. 이때부터. 그러자 평온한 나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황후가 어느 날 아침부터 찾아온 거예요. 북묘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사나운 꿈이니까 해몽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신령군이 꿈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그런 점을 쳤죠. 근데 굉장히 놀랐대. 신령군이 당시에. 하지만 침착하게 황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래에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푹 쉬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뒤에 며칠 뒤부터 명성황후 눈에 이 신령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황후는 매우 불안해하면서 막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뭐 그 울기까지 하냐. 고종이 궁궐에 뭐 궁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찾아보겠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달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황후는 신령군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궁 밖으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사라진 것으로 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병이 들어 버려서 눕지게 됩니다. 몸져 눕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름이 지났는데 이 보름 후에 있던 일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에요. 일본군에 의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죽었어요. 자, 과연 신령군 얘는 어디 갔냐는 거지. 뭐 이 뒤로 정확한 이야기가 막 있는 건 아니지만 내려오는 말에 의하자면은 당시 명성황후의 그 꿈 얘기를 듣고 점을 쳤는데 신령군이 그때 봤던 게 명성황후의 죽음을 봤던 거래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제 보게 된 거래. 점을 치고. 하지만 신령군이 이때 자기도 피해를 입을까봐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챙겨서 산으로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산에서 살다가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신령군은 이 나라도 이제 끝이 났구나 뭐 이런 생각에 약 90살까지 살다. 와, 징하게 오래 사네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오래 살지? 90살까지 살다가 독약을 마시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었다고 합니다. 이 신령군이라는 사람 되게 뭐랄까 좀 희한하죠? 그죠? 나라 하나를, 조선을 막 손에 갖고 놀았어요.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령군은 조선 말기에 실정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기까지는 사실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충주 출신인 신령군은요, 성이 박씨고 이름이 굉장히 웃겨요. 이름이 창렬입니다. 박창렬 씨죠.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딸 이름을 창렬로 짓죠? 박창렬 씨. 시집도 가난한 농사꾼에게 갔대요. 근데 신기가 있었고 젊을 때부터. 그리고 팔자가 사나워서 일찍 남편을 잃었대.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됐던 거지. 근데 이 홀로 살게 된 박씨는 뭐 이 사진과는 다르지만 당시에 얼굴도 굉장히 이뻤고 몸매도 아주 날씬했었다고 합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은 박씨는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돼가지고 관우장군을 모시게 됐다 그래요. 젊고 이쁜 데다가 말주변까지 뛰어난 이 박씨 무당은 점을 치거나 구술하면서 아주 많은 단골 손님들을 확보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이제 뭐 박씨에게 이제 영험한 힘에 끌린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얼굴과 몸매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끌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남자와의 추문들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박씨 무당에게 이 창렬 씨에게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됐던 게 바로 충주에서 명성황후를 만나게 됐던 일이었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명성황후를 등에 들쳐 업으면서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었던 박씨는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오늘 처음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하나 없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역사는 사실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진짜 이래서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 일을 뭐 신령군과 명성황후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게 또 다시 발생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앞으로. 그죠? 우리나라에.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선야사실록은 여기까지였습니다.